이탈리아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가 한국을 조사하러 갔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유럽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마르코 로시가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폭로하겠다며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프랑스 컨설턴트는 한국이 일시적 호황일 뿐이라며 마르코에게 거품을 터뜨리라고 했습니다. 마르코도 10년 전 아시아 시장 오판으로 이탈리아 굴지 기업을 파산시킨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울산 정유단지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송영제 설명을 듣더니 말을 잇지 못했죠. 부산항 물류 시스템을 확인한 후엔 아예 멍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25세 대학원생이 개발한 기술이 유럽보다 5년 앞서 있었고 은퇴를 앞둔 베테랑 엔지니어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탈리아 최고 전문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에너지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올해 48살이고요. 밀라노 경제연구소에서 20년째 유럽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소피아가 17살인데 이 아이가 K-팝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한국 노래만 틀어놓고 있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알게 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시장 분석을 맡았습니다. 저는 당시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의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결국 그 회사는 잘못된 전략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 잘못된 분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죠.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최근 들어 유럽 언론에서 한국의 에너지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딸 소피아는 그때마다 봐요. 아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니까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럽 에너지 위기 때문에 잠깐 주목받는 것일 뿐,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취약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밀라노 경제연구소에서는 매주 아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요. 한국 관련 데이터도 정기적으로 검토하죠. 하지만 숫자로만 보면 한국의 급성장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피아가 보여주는 한국 관련 영상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술력도 그렇고 사람들의 열정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문가로서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감정에 휘둘려서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10년 전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에너지 컨설턴트인 앙투안 뒤보이를 만났어요. 그는 유럽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앙투안은 발표에서 한국의 최근 에너지 수출 급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깐 주목받고 있을 뿐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도 비슷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급성장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어요. 포럼이 끝난 후 앙투안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한국 현지를 직접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허상을 제대로 밝혀내면 유럽 에너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장 조사 없이 데이터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현지에 가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 소피아에게 한국 출장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설마 또 한국을 폄하하려고 가는 건 아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소피아야, 아빠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는 거야. 편견 없이 사실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빠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사실 딸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반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밀라노 경제연구소에서 정식으로 한국 현지 조사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유럽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탈리아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였죠. 연구소 소장님이 저를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르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연구소의 명성이 걸린 일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그 순간 10년 전의 압박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이번에도 잘못 분석하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였으니까요. 앙투안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폭로해 주세요. 유럽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번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고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성과 개인적인 편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한국행을 결정한 바로 그날, 유럽 에너지 업계에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독일의 대형 에너지 기업 3곳이 동시에 적자를 발표한 거예요. 이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주요 기업들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죠. 앙투안이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르코 봤죠? 유럽 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혼자만 잘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거품을 확실히 터뜨려야 해요. 유럽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앙투안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사명감도 생겼어요. 정말로 한국의 성공이 거품이라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의 규모와 효율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10년 전에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거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르코 로시 박사님이시죠? 저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부산항에서 물류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박민우 씨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듣기에 편안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조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자국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KTX를 타면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정시성도 뛰어났어요. 박민우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속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에너지 효율성도 매우 뛰어나고요.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에너지 산업 전체가 우수한 건 아니야.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겠어.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녁 호텔에서 앙투안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져 있었어요. 마르코, 유럽 언론들이 한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이대로 가면 유럽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정말 중요해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유럽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정말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민우 씨와 함께 부산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한국 항만의 한계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항에 비하면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항만의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박사님, 여기가 부산항 신항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만이에요. 박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놀라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유럽의 주요 항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규모만 큰 게 아니에요. 효율성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민우 씨가 제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자동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의 작업 순서를 계산해서 크레인들을 조정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컨테이너 하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어요. 평균 하역 시간이 유럽 주요 항만보다 30% 빠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하자 박민우 씨는 주저없이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숫자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부산항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항만이 좋다고 해도 에너지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는 별개의 문제야.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겠어. 오후에는 울산 정유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박민우 씨가 한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에너지 산업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유단지의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들과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들을 보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돼요.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앙투안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박민우 씨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마르코, 어떤가요? 한국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나요? 앙투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마르코.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치켜세우는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당신이 빨리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착잡한 기분이었어요. 앙투안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딸 소피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요? 제가 말했던 대로 정말 멋진 나라죠?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발전된 것 같아.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결국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부산항과 울산 정류단지에서 본 것들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겉모습만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짜 한국 에너지 산업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해보겠다고 말이죠. 셋째 날 아침, 울산의 한 정유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대한 시설들을 보면서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분석했던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도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 전략기획팀의 최정훈 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연계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LNG 운반선, 해상풍력 설비, 부유식 LNG 터미널까지 에너지 분야의 모든 해양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요. 최정훈 팀장이 보여준 기술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기술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의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저는 당시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결국 ENI는 잘못된 전략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최정훈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최정훈 팀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에너지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즘에는 수소 연료전지 선박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또다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10년 전처럼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에 박민우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 고민을 조금 털어놓았어요. 박민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아 시장을 잘못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박민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10년 전에는 아마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민우 씨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울산 정유공장의 실제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자동화된 시설들과 첨단 제어 시스템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육아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까다로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자 현장 관리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시설 운영 능력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해. 아빠는 너무 신중한 것 같아요. 때로는 직감도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일까? 넷째 날에는 서울로 이동해서 삼성증권의 이수연 애널리스트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삼성증권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수연 애널리스트의 첫인상은 매우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녀는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미리 준비해놨더라고요. 마르코 박사님, 한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금융 관점에서의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일 거예요. 이수연 애널리스트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재무 구조부터 투자 효율성,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입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유럽 평균보다 40% 높아요. 제가 유럽에서 20년간 봐온 분석 방식보다도 더 정교했습니다. 그녀의 분석 모델은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의 에너지 시장 변화까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박사님께서 궁금해하실 수익성 부분도 살펴보세요. 한국 정유업체들의 마진율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애널리스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취약점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윤태식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마르코 박사님, 한국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윤태식 연구원이 보여준 수소기술 발전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차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고요. 그가 보여준 영상 자료를 보니 정말로 한국의 수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연료전지 기술은 일본이나 독일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시아 수소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시아 전역으로 공급하는 거죠. 윤태식 연구원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박민우 씨의 소개로 울산의 토박이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80세가 넘으셨지만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고 울산 정유업계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셨죠. 젊은이, 우리 울산이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줄 아나? 60년대에는 여기가 그냥 시골 농촌이었어.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정유공장이 들어서면서 울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지. 공해도 생기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했어.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수손이 뭐니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 우리가 석유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에 놀랐어요.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수연 애널리스트의 치밀한 분석력, 윤태식 연구원의 미래 비전, 그리고 김할머니의 인생 철학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에너지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빠, 점점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아. 아빠가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다섯째 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5% 급락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중동 지역의 정치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공급 우려가 사라졌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저는 즉시 이것이 한국 에너지 산업에 어떤 타격을 줄지 궁금해졌어요. 정유업체들은 보통 유가 하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제 한국의 취약점이 드러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어요. 박민우 씨, 유가 급락 소식 들으셨죠? 한국 정유업계는 괜찮을까요? 하지만 박민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원유 구매 비용이 줄어들면 마진이 더 좋아지잖아요. 저는 그의 답변을 듣고 조금 당황했어요. 일반적으로 유가 급락은 정유업체들에게 재고 평가 손실을 가져다 주는데 한국은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앙투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르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유가 급락으로 한국 에너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제 한국의 허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앙투안의 생각에 동조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오전에 울산 정유단지를 다시 방문했을 때 제가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유 공장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전혀 어둡지 않았어요. 현대오일뱅크의 한 임원을 만나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유가 급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헤징 전략을 통해 유가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오히려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에 SK이노베이션의 분석팀과 만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저희는 선물 거래와 스왑을 통해 3개월치 원유 가격을 미리 고정해 놓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유가 변동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유업체들이 유가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원료비가 줄어든 만큼 수출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오후에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에너지 기업 임원인 엘레나였어요. 마르코, 잘 지내고 있어? 한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응, 엘레나. 여기서 에너지 산업 조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엘레나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 회사도 한국 기업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과 바이오 연료 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 최근에 급작스럽게 추진하게 됐어. 한국의 바이오 연료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특히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야.
엘레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르코, 혹시 현지에서 좋은 파트너 기업이 있으면 추천해 줄 수 있어?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제 자신도 한국에 대한 평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유가 급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에너지 업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탈리아 기업마저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앙투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가 급락에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앙투안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르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과연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점점 실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응,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야. 여섯째 날, 박민우 씨가 특별한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저를 KAIST 한국과학기술원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25세의 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인 정수빈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정수빈을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박사님. 저는 탄소포집 및 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정수빈이에요. 정수빈이 보여준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거였죠. 이 기술을 상용화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런 기술은 유럽에서도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용화 직전까지 왔다는 거였거든요. 박사님, 저희 기술이 유럽의 연구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당신의 연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정수빈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 연구팀은 정부와 기업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연구비뿐만 아니라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기초연구와 상용화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그 간극을 메우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저희 연구에 직접 투자하고 있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상용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정수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깨달았어요. 대학의 연구와 기업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정수빈이 다른 연구실들도 소개해줬어요. 수소 저장 기술을 연구하는 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팀,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팀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거든요. 덕분에 저희 같은 젊은 연구자들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정수빈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저희 기술이 상용화되면 유럽에도 수출하고 싶어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수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박민우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어떠세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단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분야에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는 처음 봐요. 박민우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정수빈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정수빈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재의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젊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기업, 대학이 하나로 연결되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정수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와, 정말 멋진 언니네요.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소피아도 정수빈처럼 열정적으로 공부하면 될 거야. 아빠, 이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말 인상적인 면들이 많다는 건 분명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일곱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앙투안이 유럽 주요 언론들을 동원해서 제 한국 조사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경제지인 일 솔레 24호레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마르코 박사님, 한국 에너지 산업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유럽 독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결과를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앙투안이 뒤에서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자는 계속 압박했어요. 하지만 예비 결과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한국의 에너지 수출 급증이 지속 가능한 건지 유럽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레제코지에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고 독일의 한델스블라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든 언론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앙투안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 오후 앙투안 본인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르코, 무슨 일이에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의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앙투안,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현장 조사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마르코. 유럽 언론들이 모두 당신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한국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낸다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앙투안의 협박에 저는 심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문가적 신뢰도에 타격이 갈 거예요. 10년 전 일처럼 또다시 잘못된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요. 그 순간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E&I 분석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일, 그리고 그 후 몇 년간 제가 겪었던 신뢰 추락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녁에 딸 소피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그냥 조사하느라 좀 피곤할 뿐이야. 아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빠를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족들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소피아야, 아빠가 공정한 분석을 할 거라고 믿어주지. 물론이에요, 아빠. 아빠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딸의 격려를 들으면서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제가 또다시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걸까?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부산항의 효율성, 울산 정유단지의 기술력, 삼성증권의 정교한 분석, 한국가스공사의 미래 비전, 그리고 정수빈의 혁신적 연구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혹시 제가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성과 개인적인 신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10년 전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어요. 8째 날, 박민우 씨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저를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은 한국의 에너지 벤처기업 CEO인 이민석이었습니다. 이민석은 35살의 젊은 기업가였는데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매우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했습니다. 마르코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HE 이노베이션의 대표 이민석입니다. 이민석이 보여준 기술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는 기존 제품보다 효율성이 30% 높으면서도 가격은 40% 저렴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백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거예요. 백금이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비싼 부품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이미 양산 단계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연구실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출시될 준비가 된 제품이었거든요. 내년부터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박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이탈리아 시장 상황이나 유럽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서요. 이민석의 제안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럽 에너지 기업들과 경쟁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민석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기술과 유럽의 인프라가 결합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후에는 울산으로 이동해서 정유공장의 베테랑 엔지니어인 박진수를 만났어요. 그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둔 62세의 기술자였는데 40년간 한국 정유업계와 함께 성장해온 산증인이었죠. 젊은이, 우리 정유업계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70년대에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거든. 박진수 엔지니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정유업계가 어떻게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하고 결국에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됐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해줬거든요.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전환하는 기술이야.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거지. 그가 보여준 연구 자료를 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기름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분야였거든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쓰레기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내 마지막 작품이 될 거야. 박진수 엔지니어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은퇴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혁신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 이민석과 박진수 엔지니어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박진수 선배님이 쌓아올린 기반 위에서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민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더 멋진 일들을 하고 있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박진수 엔지니어도 후배를 격려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에너지 산업의 진짜 저력을 깨달았어요. 베테랑 기술자의 경험과 젊은 기업가의 혁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민우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면을 보셨을 텐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혁신의 연속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경험을 나눴어요. 아빠, 점점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응, 정말 인상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이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 아홉째 날, 저는 한국 에너지 산업의 진짜 경쟁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유업이나 개별 기술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이었습니다. 오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연구원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코 박사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개별 기술이 아니라 통합 시스템이에요. 연구원장이 보여준 자료에는 바이오 연료, 수소, 태양광, 풍력, 탄소 포집,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까지 모든 미래 에너지 기술이 망라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연료전지로 다시 전기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AI가 최적화해요. 제가 유럽에서 20년간 봐온 에너지 기술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걸 에너지 밸류체인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점심시간에 만난 LG화학의 배터리 연구팀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까지 모든 응용 분야를 고려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포스코 케미칼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이미 전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저는 한국 에너지 산업의 진짜 전략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료부터 완제품,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저녁에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봤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서 AI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죠.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은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모든 에너지 흐름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스마트 그리드를 수출하고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 저희 기술을 도입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미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자국 내 에너지 산업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주변국들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구축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앙투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였죠. 앙투안, 한국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드디어 한국의 문제점을 찾았나요? 글쎄요.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요. 앙투안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마르코, 설마 한국에 현혹된 건 아니죠? 당신의 전문가적 객관성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앙투안, 저는 지금까지 본 것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이건 실망이에요. 10년 전 일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앙투안이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그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발견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드디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신 거네요. 응, 정말 놀라워. 한국은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아빠가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고 이미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열째 날, 저는 마지막 현장 조사를 위해 박민우 씨와 함께 한국의 에너지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어요.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것은 정말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빌딩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고 지역 난방 시스템은 폐열을 재활용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에요.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도시보다 30% 높습니다. 송도관리공단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송도에서 본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AI가 최적의 에너지 배분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중에 앙투안으로부터 최후 통첩 같은 전화가 왔어요. 마르코, 마지막으로 말하겠지만 당신이 잘못된 보고서를 낸다면 유럽 에너지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앙투안, 저는 제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정직한 보고서를 쓸 겁니다. 10년 전 실수를 또 반복하려는 거군요. 좋아요, 당신 멋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앙투안이 전화를 끊은 후 박민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힘든 전화였던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가야죠. 점심시간에 저는 딸 소피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피아야, 아빠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발견을 했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빠가 자랑스러운 보고서를 쓸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소피아가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아빠, 정말 기뻐요. 처음부터 한국이 멋진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진실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후에는 마지막 종합 인터뷰를 위해 여러 기관을 순회했어요.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난 수출 담당자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 수출이 작년 대비 150% 증가했어요.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난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설명해줬어요. 2030년까지 수소경제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관련 기술과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이제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저녁에 박민우 씨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지난 10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박민우 씨,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열린 마음으로 봐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처음에는 걱정도 됐었거든요. 왜 걱정이었나요? 외국 전문가들이 보통 편견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지만 박사님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박민우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10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을 한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 생태계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정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미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 있었고 유럽이 배워야 할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챕터를 쓰면서 저는 확신에 찼어요.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봤어요. 앙투안과 그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일부 유럽 언론들도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고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곧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11째 날 제가 작성한 한국 긍정 분석 보고서가 유럽 에너지계의 완전한 폭탄 선언이 됐어요. 아침 일찍 밀라노 경제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당신 보고서가 난리가 났어요. 유럽 전체 에너지업계가 뒤집어졌다고요.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독일 에너지공사에서 당신의 분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소장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마르코, 문제는 앙투안 뒤보이가 당신의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앙투안은 즉시 반격에 나섰어요. 그는 프랑스 주요 경제지인 레제코와 인터뷰에서 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로시는 10년 전에도 아시아 시장을 잘못 분석해서 큰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네요. 이탈리아 언론들도 즉시 반응했어요.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서는 이탈리아 에너지 전문가의 한국 찬양 보고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도 관련 보도를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저의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네덜란드의 대형 정유업체와 독일의 화학기업이 연합해서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성급한 분석이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도 벌어졌어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가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마르코 로시 박사의 한국 분석은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독립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검토한 결과 그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에너지 연구팀도 비슷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에너지 혁신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유럽이 주목해야 할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오후에 이탈리아 정부 에너지부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마르코 박사님, 정부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매우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브리핑이 가능한가요? 이는 정말 중대한 의미였어요. 이탈리아 정부가 저의 분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에 한국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민우 씨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박사님, 한국 언론에서 박사님 보고서를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최고 에너지 전문가가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이 보도하고 있어요. 최정훈 팀장, 이수연 애널리스트, 윤태식 연구원, 정수빈, 이민석, 박진수 엔지니어 등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마르코 박사님 덕분에 한국 에너지 산업이 유럽에 제대로 알려지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정훈 박사님의 객관적인 분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수현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김할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마르코야, 우리 울산을 제대로 봐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전문가구나. 언제든 다시 와서 할매 밥 먹어라. 딸 소피아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아빠가 유럽 전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 친구들이 모두 아빠를 알아보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앙투안과 그의 지지자들이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내일 있을 제네바 긴급 에너지 포럼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앙투안과 직접 대결을 벌여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제네바 긴급 에너지 포럼 당일, 저는 유럽 에너지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포럼장에는 유럽 각국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과 주요 기업 CEO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30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출 급증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한 것일 뿐이죠.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앙투안은 제가 10년 전에 실패했던 사례까지 들먹이며 저의 신뢰성을 공격했어요. 마르코 로시는 과거에도 아시아 시장을 잘못 분석해서 이탈리아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포럼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많은 참석자들이 앙투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10년 전의 악몽과 지난 10일간의 경험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10일간 한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먼저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물류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이 효율성 수치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항만보다도 30%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이어서 울산 정유단지의 기술력, 삼성증권의 정교한 분석 시스템, 한국가스공사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차례로 소개했어요. 포럼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제 발표를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25세 대학원생 정수빈의 탄소 포집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정수빈의 연구 영상을 틀어줬어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마르코 박사님, 저희도 독립적으로 그 기술을 검토해봤는데 정말 혁신적이더군요. 유럽보다 최소 3년은 앞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에너지부 차관도 발언했어요. 저희도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때 앙투안이 급하게 반박했어요. 그런 개별 사례들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이민석의 수소 기술이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실제로 독일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예요.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제할 상대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예요. 포럼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대표들이 모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앙투안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가 제시한 부정적 분석들이 하나씩 반박당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10년 전 저는 현장을 보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판단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가서 보고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독일 에너지공사 CEO는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프랑스 전력공사 부사장은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앙투안이 저에게 다가온 때였어요. 마르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앙투안,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날 저녁 딸 소피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유럽 뉴스에서 아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피아야, 내가 처음부터 한국을 믿어준 덕분이야.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잠을 잤어요.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제네바 포럼 다음 날부터 유럽 전체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제 발표가 촉발한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독일이었어요. 독일 경제에너지부에서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수소 기술과 독일의 인프라가 결합되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덜란드도 즉시 따라했어요. 네덜란드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딜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변화였어요. 그동안 한국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프랑스가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마르코 로시 박사의 분석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유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앙투안도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가 개인적 편견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마르코 로시 박사의 분석이 정확했음을 인정합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이탈리아 에너지 협력 확대를 발표한 거예요. 마르코 로시 박사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탈리아는 한국과의 전방위적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엘레나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르코,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의 한국 진출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과의 바이오 연료 협력이 정식 승인됐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10년 전 제 실패로 피해를 봤던 E&I 관계자들로부터 온 연락이었어요. 마르코, 당신이 이번에 한국에서 보여준 전문성을 보고 과거의 일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고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박민우 씨로부터 온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저를 명예에너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박사님,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박사님을 한유럽 에너지협력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정수빈으로부터는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마르코 박사님, 박사님 덕분에 저희 연구에 유럽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 해요. 독일의 BASF와 네덜란드의 쉘에서 협력 제안이 왔어요. 이민석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어요. 박사님이 제네바에서 저희 기술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독일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내년 유럽 진출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박진수 엔지니어로부터도 감동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마르코야, 내 덕분에 내 마지막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구나. 정말 고마워. 진짜 전문가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김할머니의 메시지는 가장 따뜻했어요. 마르코야, 할매가 내 덕분에 온 동네에서 유명해졌어. 우리 울산을 제대로 알려줘서 고마워. 언제든 다시 와라. 저녁에 딸 소피아와 긴 통화를 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빠가 유럽 전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소피아야, 내가 처음부터 한국을 믿어준 덕분이야. 내 덕분에 아빠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 아빠, 이제 우리도 한국에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한국에서 만난 분들이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셔.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제네바 포럼 일주일 후 유럽과 한국 사이의 에너지 협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제 보고서가 촉발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사된 것은 이민석의 수소기술 회사와 독일 기업들 간의 대규모 파트너십이었어요.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인 BASF가 HE 이노베이션에 5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이민석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마르코 박사님, 정말 믿을 수 없어요. BASF와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유럽 진출이 예상보다 3년이나 빨라졌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정수빈의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것이었어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그녀의 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수빈의 흥분된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박사님, 제 기술이 북해 해상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상용화되는 거예요. 엘레나의 이탈리아 회사도 SK 이노베이션과의 바이오 연료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어요. 마르코,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어요. 한국 기술과의 결합으로 바이오 연료 시장에서 유럽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정부는 더 나아가 한이탈리아 에너지 협력센터 설립을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센터의 소장으로 저를 지명한 거였죠. 밀라노 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르코, 이탈리아 정부에서 당신을 한이탈리아 에너지 협력센터 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해요. 당신의 한국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어요. 20년간 연구소에서 분석만 하던 제가 이제 실제 정책을 주도하게 된 거였거든요.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를 한유럽 에너지협력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박민우 씨로부터 온 메시지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유럽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예요. 최정훈 팀장도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마르코 박사님, 현대중공업이 독일 조선소와 친환경 선박 기술 협력을 체결했어요. 박사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신 덕분이에요. 이수연 애널리스트는 금융 분야의 변화를 알려줬어요. 박사님, 유럽 투자은행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어요. 박사님의 분석이 투자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요. 윤태식 연구원으로부터는 한국가스공사의 유럽 진출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르코 박사님, 저희가 네덜란드에 수소 터미널을 건설하게 됐어요. 유럽 수소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박진수 엔지니어의 폐플라스틱 기술이 이탈리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마르코야, 내 마지막 프로젝트가 내 나라에서 첫 해외 진출을 하게 됐구나. 정말 감개무량해. 김할머니로부터도 특별한 메시지가 왔어요. 마르코야, 할매가 이탈리아 뉴스에도 나왔다며. 온 동네가 난리야. 내 덕분에 우리 울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저녁에 딸 소피아와 통화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한국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응, 앞으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럼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아빠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소피아. 우리 가족 모두 한국과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제 한 편의 보고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이탈리아 에너지 협력센터 소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후, 저는 딸 소피아와 함께 한국을 재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출장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민우 씨가 소피아까지 함께 마중 나와주셨어요. 소피아는 처음 보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우 씨가 소피아의 서툰 한국어를 들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이번 방문에서 저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편견 없이 오히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첫날 저녁 박민우 씨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때 정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민우 씨의 큰딸이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둘이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KPOP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수빈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대학원생이 아니라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는 글로벌 연구자가 되어 있었죠. 네덜란드 쉘에서 연구 책임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소피아가 정수빈을 보고 완전히 감탄하며 자신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수빈이 소피아를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석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어요. 그는 이제 한독 합작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고 유럽 전역에 수소 기술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이민석의 회사 연구소를 둘러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과 유럽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욱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울산에서 박진수 엔지니어를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연구소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이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와의 재회는 가장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소피아를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리셨고 소피아도 김할머니를 보고 즉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직접 요리해 주신 한식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술력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앙투안 뒤보이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겸손함이 담겨 있었어요. 앙투안은 지난 몇 개월간 독립적으로 한국 에너지 산업을 재조사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제 분석이 완전히 정확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앙투안의 변화는 유럽 에너지계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견제하려고만 했던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는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독일의 지멘스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자사의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쉘은 정수빈의 탄소 포집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고, 이탈리아의 ENI는 박진수 엔지니어의 폐플라스틱 기술을 유럽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유럽연합이 한국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 것이었어요.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직접 브뤼셀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이 유럽의 그린딜 정책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거죠. 제가 10년 전 실패했던 ENI에서도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당시 제 잘못된 분석으로 피해를 봤던 임원들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온 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번에 보여준 전문성과 용기를 통해 과거의 실수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ENI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10년 만에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밀라노 경제연구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끄는 한이탈리아 에너지 협력센터가 연구소의 핵심 부서로 승격된 거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한국 관련 분석을 의뢰하는 사례가 급증했거든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딸 소피아의 변화였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한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하게 됐고, 미래의 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박민우 씨는 부산항과 이탈리아 항만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최정훈 팀장은 한이탈리아 조선 기술 교류를 확대하자고 했어요. 이수연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이탈리아 금융기관 간의 에너지 투자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요청했고, 윤태식 연구원은 한이탈리아 수소경제 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며 언제든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됐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도 앙투안과의 대립도 유럽 에너지계의 편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린 거죠.
밀라노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이탈리아 에너지 협력센터 소장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서 실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전력공사와 이탈리아 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죠.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이탈리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박진수 엔지니어의 폐플라스틱 기술을 이탈리아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었어요.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민석의 수소 기술을 활용한 이탈리아 수소 경제 기반 구축이었어요. 독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기술을 이탈리아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였죠. 딸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큰 동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K-팝을 듣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소피아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정수빈 같은 훌륭한 멘토들이 있는 한국에서 공부한다면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전 부인 마리아도 딸의 한국 유학 계획을 지지해줬어요. 마리아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성취와 변화를 보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과 부산, 울산을 오가며 협력 프로젝트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방문 때마다 제가 만났던 분들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박민우 씨와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고 정수빈과 이민석은 제게 있어 자랑스러운 동반자가 됐습니다. 김할머니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의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전문가로서의 위상이었어요. 유럽 에너지계에서 저는 이제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고 각종 국제 포럼에서 한유럽 에너지 협력에 대한 발표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실패가 이제는 오히려 저의 자산이 됐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과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이 결합되어 더욱 깊이 있는 분석력을 갖게 된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한유럽 에너지 협력의 미래가 기대됐고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번 딸 소피아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의 대학교 입학을 확정짓고 앞으로 4년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거였어요. 공항에서 박민우 씨 가족이 모두 나와서 맞아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소피아도 1년 전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수빈의 탄소 포집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되고 있었고 이민석의 수소 회사는 아시아 최대의 수소 기술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박진수 엔지니어의 폐플라스틱 기술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확산되어 유럽의 환경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김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짠 한복이었어요.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준 덕분에 한국이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니까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녁에 박민우 씨 집에서 열린 소피아의 한국 유학 환송회에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정수빈, 이민석, 최정훈 팀장, 이수연 애널리스트, 윤태식 연구원까지 모두요. 그 자리에서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딸까지도 한국과 인연을 맺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민우 씨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다른 외국인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봐준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셨어요. 정수빈은 제가 자신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준 은인이라고 했고, 이민석은 제가 없었다면 유럽 진출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소피아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과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개방적 마음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기술의 혁신, 사람의 따뜻함, 그리고 세계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인류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나라였어요. 제 한편의 보고서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딸 소피아를 통해 그 인연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